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29일 무더운 한 여름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한 낚시터 저수지의 수면 위로 시신이 떠오르게 되죠. 때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하고는 놀라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는 가장 먼저 신원 파악을 하려 했지만 워낙 더운 날씨 때문에 시신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수집품을 수색을 하던 중 정체를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증거가 뒷주머니에서 발견되는데 그건 바로 경찰 공무원증이었죠. 그는 서울시 강남경찰서 강력반 소속의 이용준 형사였습니다. 발견되기 이틀 전에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렸고 이후에 실종 신고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시신이 발견된 이 충청북도 영동군, 여긴 이 형사가 전혀 연고가 없던 곳인데요. 형사가 왜 여기까지? 이 사건은 분명 예사로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용준 형사의 집안을 좀 살펴보면 아버지는 20년간 지방 공무원 생활을 해오셨고 두 명의 누나 역시 모두 공무원입니다. 이 형사는 순하고 성실한 성격에다가 또 효심까지 깊었는데 자신이 아버지가 퇴직하시기 전에 빨리 취직을 해서 노후를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씩 해왔다고 하죠. 24살에 의경을 전역하고 경찰 시험에 합격, 이후 2007년 8월 강남경찰서 관할 노년지구대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역삼지구대를 거쳐서 3년 후인 2010년 7월 24일, 그러니까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5일 전 강남경찰서 형사과 강력 1팀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만 27살이란 아주 젊은 나이에는 상당히 빠른 승진으로 보였고요. 3년 연속 모범경찰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앞날이 창창한 인재 중 한 명이었죠.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시골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강남경찰서는 부모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강력계 형사가 저수지에서 사망했다라는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살의 이유가 없어 보이니 일단은 이성 문제로 자살한 걸로 발표를 한 후에 제대로 조사를 하자라는 제안. 아버지는 어딘가 찜찜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동료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잘 조사해 주겠지 싶은 마음에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경찰의 발표는 뜻밖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자살이라는 결론이 났던 겁니다. 이 형사가 그간 과도한 음주와 지각, 심지어 사건 당일에 교통사고를 내서 징계를 받을까 두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설명인데요. 가족들은 내가 아는 한 우리 아들이 절대로 자살을 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다 하면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게다가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타지에 가서 목숨을 끊을 만한 아무런 징후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유가족들의 반발에 경찰은 결국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더 아리송한 답이 나옵니다. 타살의 증거가 없으니 타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살도 아니다. 너무도 황당한 결론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수사할 내용이 없다며 이용준 형사 사건은 급히 종결되고 말았는데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가족들은, 특히 아버지는 직접 나서서 이 형사의 행적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요, 그가 처음 강남경찰서 형사과로 발령받은 7월 24일 저녁으로 되돌아가 볼 텐데요. 이날 이 형사는 아는 형이자 부산 출신 정보원 서 씨의 전화를 받고 밤 10시쯤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강남 논현동의 한 식당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한 낯선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김 씨인데요. 서 씨가 이 형사에게 김 씨를 소개해준 자리였죠. 그리고 이틀 후인 7월 26일 야근을 하던 이 형사는 어떤 사건 자료를 들고서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경찰서가 아닌 근처 역삼지구대 파출소에 가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타고 다니던 업무용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날 퇴근 후에 이 형사는 또다시 그 정보원이라는 서 씨와 술자리를 합니다.
두 사람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양주를 두세 병 정도 나눠 마셨고 이 형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서씨 집에서 잠이 들었다고 증언하게 되는데 그 다음 날인 7월 27일 오전 9시경 늦잠을 잔 이 형사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지가겠다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그때 통화했다는 말이 예 반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서둘러 서씨의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서로 출근하는 대신 이제 바로 외근을 나갔고요. 이후에 다시 자신의 자취방에 들러서 샤워를 하고 경찰 업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데 이 내비게이션에 남아있는 목적지를 보니까 여긴 다름 아닌 부산의 한 카센터입니다. 여긴 3일 전에 정보원 서씨가 식당에서 소개해준 그 김씨의 거주지 근처였어요. 그리고 오전 10시 32분 서울 서초 IC 부근 카메라에 이 형사의 차량이 포착됩니다. 그는 서울 요금소를 곧장 빠져나와서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낮 12시 35분쯤 그의 차가 1차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된 겁니다. 자동차는 이 앞부분이 훼손이 심하게 될 만큼 충격이 컸어요. 다행히 이 형사는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요. 이후 119 구급대를 통해서 충북 영동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의문의 행동들이 포착됩니다. 치료를 받던 중에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면서 응급실을 빠져나왔고요. 이윽고 팔에 꽂고 있던 주사기를 스스로 빼버리고 돌연 병원을 벗어나게 되죠. 이 모습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용준 형사는 그렇게 행방불명됐어요. 이틀 후인 7월 29일 이 병원에서 2km 정도 떨어진 저수지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면 이 이용준 형사가 사망하기 전에 행적들이 너무도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왜 부산으로 향한 걸까요? 한 경찰 간부는 이 형사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정보원을 소개받았는데 부산에 간 게 이거를 취재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의 결론은 달랐죠. 이 형사가 부산으로 향한 건 독자적인 돌발 행동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이 형사는 그 위계 질서가 확실하다는 강력반의 신참이었다는 점이죠. 그렇게 멋대로 막 근무지를 이탈했다라는 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개인 차량을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굳이 업무용 차량으로? 이 부분에서 강남경찰서가 뭔가 이 형사의 업무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묻으려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게다가요. 실종 며칠 전에 그 사건 자료를 자신의 경찰서가 아닌 역삼지구대에 가서 복사했다는 점도 수상하죠. 뭔가 외부에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은밀한 작전을 진행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게 합니다. 한편 이 형사가 실종 전에 가깝게 지냈던 인물, 앞서 소개한 아는 형이라는 서씨라고 추정이 되는데 서씨가 말한 것도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이 형사와 함께 새벽까지 양주를 두세 병 마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불과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형사가 운전을 하고 부산을 가다 교통사고가 났죠? 그럼 술이 덜 깨서 사고가 났나? 싶었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이 순찰대원이 음주 측정을 했어요. 그 결과가 놀랍게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쉽게 말해서 없음 수준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전문가들은 그 전날 그렇게 양주를 많이 마셨는데 12시간 만에 알코올 없음이 나온다라는 건 쉬운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서 씨의 진술에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형사가 반장님과 통화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게 역시 신빙성이 낮아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참 형사가 반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하죠. 그리고 형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서 아침 지각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다고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서 씨란 인물은 도대체 누군가? 정말 가까운 인물인가? 결론적으로는 그가 이 형사와 가깝게 지낸 건 맞는데 사실 둘은 알게 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 형사가 강남경찰서로 발령을 받기 전에 이 예전에 알던 경찰 동기가 부산정보원인 서 씨를 소개해 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요. 아니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는 이 형사가 왜 부산정보원을 소개받았을까요? 2017년 이 사건을 다뤘던 한 방송에서는 서 씨를 취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행적을 찾기 힘들어서 실패하고 말았죠. 교통사고도 좀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애당초 경찰은 이 형사가 졸음운전을 했고 그러면서 핸들을 과하게 꺾으면서 자신이 혼자 일으킨 단독 교통사고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 차를 살펴본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통 졸음운전 사고는 한쪽의 대각선 부분만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의 차량은 정면, 좌측, 우측 이 세 면이 모두 직각으로 부딪혀서 파손되어 있었죠. 게다가 차량 우측에는 검은색 흔적마저 남아있어요. 이건 뭔가 뒤에서 오던 차가 약간 옆면을 고의적으로 밀었던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이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누군가 이 형사의 목숨을 노렸고 도주를 하던 중 공격으로 차 사고가 났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급히 빠져나갔다라는 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최소 병원을 나갈 만큼 그만큼 급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형사가 병원을 떠난 바로 다음날 새벽에 이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낚시터가 워낙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만 찾는 곳이라고 해요. 그날 낚시터 주인과 또 다른 주민 한 명이 보지 못했던 낯선 검은색 차량이 이 낚시터 주변을 배회하는 걸 목격하게 되죠. 이 형사의 차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업무용 차는 은색이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후에 차량은 금세 사라져 버렸고요. 주변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그날의 정확한 사실을 밝히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형사의 부검이 진행돼요. 그리고 체내에서는 의외의 성분이 검출됩니다. 항히스타민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알러지 치료제인데요. 요즘엔 이게 수면 유도제로 판매되고 있죠. 사실 저도 알러지 때문에 이걸 먹은 적이 있는데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막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축축 처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먹고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럼 평소에도 불면증으로 먹었던 약일 수 있지 않냐? 이 형사의 과거 의료 기록을 살펴본 결과 그 어디에서도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도망쳐서 저수지로 가는 길목에서도 약국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황상 범인으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강제로 그에게 약을 먹이고 정신을 잃은 그를 저수지에 던져버린 건 아닐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신의 목에서 졸려있던 어떤 상처가 발견이 돼요. 아니 정말 이 정도면 이건 타살 빼박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경찰은 이게 만약 타살이면 저항하는 과정에서 목젖이 손상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냐 하면서 이 상처가 저수지 안에서 물풀 같은 거에 목이 쓸리거나 졸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반박합니다. 뭔가 자살이라는 방향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렇게 이들이 자살을 주장하는 데에는 사실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형사의 폐에서 발견된 플랑크톤. 이건 그가 살아있을 때 물에 빠졌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죠. 그럼 뭐지? 하고 헷갈리려는 순간 또 하나의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형사의 폐에서 검출된 플랑크톤은 바닷물에 사는 종류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수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국가수가 플랑크톤 종류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타를 낸 것 같다라는 다소 수상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자살이 아닌 것 같은 정황이 지금 너무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죠. 이 형사가 발견된 이 저수지의 수심은 겨우 1.5m였습니다. 키가 175cm인 이 형사에게 가슴 정도까지 오는 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장 높이의 물에서 자살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긴 유속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깊은 곳에서 떠밀려 왔다라는 확률도 극히 드물죠.
한편 그가 병원에서 사라진 다음 날 병원에 수상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는 목소리였는데 저 용준이 가족인데요. 용준이 괜찮나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간 거래요. 라면서 뭔가 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듯한 이상한 말을 남기죠. 나중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두 물어봤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으로선 그 사람이 범인이거나 혹은 공범일 가능성이 가장 크죠. 자신의 일에 열정이 넘치고 성실했던 한 신참 형사의 미스테리한 죽음. 자살의 정황은 부족하고 타살의 정황은 넘쳐나는데 아니 경찰은 웬일인지 자꾸만 이게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심 가는 참고인들을 수사조차 하고 있지 않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측하는 이야기들은 이 형사가 그간 비밀 어떤 조사를 하다가 용의자 측에게 발각되고 보복 상해를 당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추후에 이 형사의 절친을 통해서 그가 생전에 조사하던 사건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지역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관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강남경찰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라 라는 유족들의 항의와 여론 속에서도 결국 이 사건은 자살도 타살도 아닌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그렇게 이 형사의 미스테리한 죽음 이후 9년 만인 지난 2019년입니다.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버닝썬 등에서 직원들이 마약 혐의, 유통 같은 혐의가 불거졌죠. 동시에 경찰과 유흥업계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강남, 이권 전체의 유흥업계가 오래전부터 강남경찰서와 유착관계에 있었던 전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이 형사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었다라는 물증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스스로가 수사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서 그저 답답한 사건일 뿐이죠. 젊은 형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정의, 그 정의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선 이 형사의 죽음이 쉽게 묻히지 않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